디온테 버튼이 돌아왔습니다. 네네. 이 버튼 선수가 뛰었던 지난 시즌이 그 17, 18 시즌. 네. 그렇죠. 인가요? 당시 DB가 거의 최하위권 전력이었으나 디온테 버튼의 합류로 어마어마한 효과를 보면서 정규리그 우승, 챔피언스 준우승까지 갔던. 네, 그렇죠. 총 12개 항목이고 종합 점수까지 매겨봤습니다. 일단은 공통적으로 저희가 다 네. 평점이 굉장히 높습니다. 너무 높아요. 예전에 디온테 버튼과 지금 디온테 버튼 약간 차이가 있잖아요. 그렇죠. 몸무게 자체가 한 10kg 정도 줄었어요. 네. 그러니까 이제 외곽에서 어떤 활동력이나 이런 부분은 확실히 늘었는데 그 골밑에서는 파워, 지금 이제 KBL에서는 사실 그 부분도 좀 중요하니까. 그렇죠. 근데 그게 과연 될까? 이런 약점이 생길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있는 선수이긴 하다. 그러나 그런 거 저런 거 다 고려를 해도 최상급이다. 그렇죠. 최근에 뭐 푸에르토리코 리그에서 뛴 영상들 보면 확실히 다들 느끼셨겠지만은 몸이 슬림해진 게 너무 도전을 하다 보니까 거기에 맞게 좀 자신의 포지션에 맞게 몸을 좀 만들었구나라는 생각이 드는데 솔직히 그 돌파나 이런 것들이 더 무섭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예전에는 정말 그 너무나 강력한 탱크 같은 느낌이었다면 그렇죠. 지금은 약간 모든 유도탄을 딱 피해가는 스텔스기 같은 느낌. 맞아요. 엄청 날렵해졌고 그리고 훨씬 더 뭐랄까 안정적이고 흐름을 잇는 능력이 굉장히 좀 노련해졌다 그래야 되나? 완숙됐다 그래야 되나? 그런 느낌이 있어요. 푸에르토리코 그 SDN 영상 보면은 그 동료 중에 한 명이 그 24번 달고 있는 선수 론데 할리스 제퍼슨 네. 그때 잠깐 이제 같이 뛰었는데 그때 보면 할리스 제퍼슨이 뛰면 사실 할리스 제퍼슨도 공을 좀 소유하는 스타일이잖아요. 근데 영상을 보면은 할리스 제퍼슨이 공을 만지고 있으면 버튼이 와, 이 선수가 진짜 똑똑한 게 컷을 윙에서 컷을 막 수시로 해요. 근데 그렇게 받아먹는 득점이 있는데 이거는 뭐 다르게 보면은 KCC 와도 최준용이랑 공존 문제 뭐 이런 거 생각할 필요가 없겠구나라는 저는 생각이. 공존이 훨씬 잘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최준용이 그런 첫 반응이 그거였잖아요. 리스펙한다 였잖아요. 간단히 얘기하면. 그게 뭐냐면 최준용 선수도 기본적으로 이제 농구에 대한 그 순수성은 의심할 수 없는 그런 선수. 근데 이 두 선수의 어떤 플레이 스타일이 서로서로 상호 보완적이에요. 맞아요. 최준용 선수는 강력한 득점력은 없는 반면에 실제로 보면 굉장히 좀 희생적인 그런 수비 리바운드, 블록슛 거기다가 팀 동료에게 적절하게 빼주는 어떤 패싱 타이밍 이런 부분이 굉장히 좋은 선수고 버튼은 그거를 가장 잘 활용할 수 있는 선수잖아요. 그렇죠. 그럼 보면 와, 이 두 선수의 어떤 그 합이 상당히 좋아질 것 같다. 그리고 버튼의 어떤 골밑의 어떤 약점들은 이승현 선수가 좀 막아주면서 같이 서로 이렇게 돌면은 너무 좋을 것 같다. 분명히 약점이 있을 겁니다. 네, 그렇죠. 그러니까 처음 7년 전 때 버튼이 어떤 평가를 받았냐면 언더사이즈 빅맨이었어요. 그때는 이제 트위너와 비슷했죠. 평가 자체는. 물론 시즌 때 보여준 모습은 전혀 그렇지 않았죠. 근데 최근에도 푸에르토리코 쪽에서의 평가한 걸 제가 글을 봤을 때도 분명히 작은 편인데 이 선수가 힘이 굉장히 오버파워 굉장히 좋아서 빅맨 수비도 가능하다. 이걸 실제로 어떤 선수를 막았을 때 그걸 증명해냈다라는 식으로 평가한 부분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에 보는 버튼은 분명히 몸이나 이런 사이즈나 이런 게 변한 건 맞지만 여전히 그가 가지고 있는 힘은 달라지지 않았다라는 걸 근거를 댈 수 있는 부분이고 그리고 두 번째로는 지금 덩어리 빅맨들 2m 5가 넘어가는 지금 덩어리 빅맨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메인 옵션에 그 선수들을 막는 거 어려울 겁니다. 그거는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에요. 다만 반대로 봤을 때 그 팀들이 버튼을 막을 수 있느냐라고 봤을 때는 불가능해요. 불가능하죠. 일단 불가능해요. 그리고 제가 이거에 대해서 근거로 받쳐주고 싶은 게 뭐냐면 7년 전에 버튼이 있었을 때 딥이 있잖아요. 그때 당시에 플레이오프도 못 간다라는 평가를 받았고 심지어 그때 3, 4번 라인이 서민수 김태용이었어요. 그런데도 정규리그 1위를 했던 게 딥이고 버튼이에요. 근데 지금 KCC 국내 전력을 보세요. 아무런 변수가 없다고 생각했을 때 송교창, 최준용, 이승현, 허웅이 있어요.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을 때 극대화는 그 7년 전 DB보다 7년 후 지금의 KCC가 훨씬 더 강력할 것이다라는 게 또 근거가 된단 말이에요. 기대 효과가 훨씬 더 높은 거죠. 세상님, 그가 지금 많은 팀들이 아마 버튼에 대해서 결국에는 이제 국내 선수 좀 스피드가 되는 선수를 앞선에서 일단 맡겨놓고 그 외국 선수, 빅맨 외국 선수 헬프를 가는 식의 수비를 당연히 기본적으로 일단 써보면서 이제 변화를 줄 텐데 버튼 상대로 이게 안 통할 것 같거든요. 저는 지금 제 느낌은 지금 버튼의 돌파를 막을 수 있는 국내 선수 자체가 일단 없어요. 최원혁. 챔프전. 근데 그게 그거죠. 뭐냐면 예전에 탱크 같다는 게 지금 스텔스 같다는 게 뭐냐면 그때는 자신의 어떤 운동 능력과 파워를 중심으로 농구를 했어요. 그리고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 버튼의 어떤 그 하드 캐리를 배분 받을 수 있는 선수가 두경민 정도밖에 없었어요. 근데 지금 많단 말이죠. 버튼이 D리그에서 계속 NBA
NBA 무대를 두드리면서 새로 생긴 스킬 중에 하나가 최근에 영상들을 보면은 NBA는 가드 2대가 진짜 많아요. 왜냐면 핸들러들이 워낙 뛰어나다 보니까 가드가 가드를 위해 스크린 걸어주고, 근데 그 스크린을 거는 가드가 고스트라고 하죠. 유령처럼 쓱 빠져나가요. 반대 3점 라인으로. 버튼이 G리그에서 뛰는 모습 보면 가드를 위해서 스크린 쓱 걸어주는 거예요. 예를 들어 최준용의 핸들이 버튼이 고스트로 스쳐 지나가 쓱 빠져요. 그러면 최준용도 그냥 거기서 밀고 들어갈 수 있고, 예를 들어 송교창이면 밀고 들어갈 수 있고, 아니면 버튼이 빠져서 받아서 거기서 또 가속 붙여서 돌파하거나 3점도 되게 안정적이더라고요. 이 엄청난 시너지를 낼 수 있어요. 이거는 뭐 사실 뭐 감독님이 결정하실 부분이지만 되게 재밌는 장면들이 많이 나올 것 같다. 예, 그래서 기대가 진짜 많이 됩니다. 저는. 예, 너무 재밌을 것 같아요. 그래서 송교창도 있고 이승현 선수도 있잖아. 근데 이승현 선수하고 버튼 선수하고는 결이 좀 다르니까, 그러니까 포지션이 겹칠 건 아니고 송교창이 좀 겹치긴 하는데, 근데 송교창이 지금 손부상으로 3달 있다가 12월 정도에 들어온단 말이에요. 그때 되면 이제 버튼 체제로 개편이 딱 돼 있기 때문에 송교창도 무리할 필요 없이 거기에 대해 맞춰서 그냥 가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많은 이제 슈퍼스타들이 있을 때 어떤 그 필연적으로 벌어질 수 있는 그런 신경전 이런 부분들도 많이 없을 가능성이 높다. 네, 다르죠. 수비자 3초 룰이 있을 때랑 골밑 위력은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버튼이 뛸 때는 2인 동시 출전, 로드 벤슨의 역할 중이죠. 김주성, 윤영도 있어. 이승현 퍼지면 KCC에 대안이 있을지. 요게 사실 핵심이긴 하지. 수비자 작년 알리지 존슨 들어왔을 때 있죠. 그때와 비슷하게 하겠죠. 근데 그때 뭐 경쟁력이 그렇게 떨어졌나요? 근데 버튼이 여러분 30분, 40분 출전하는 게 아니에요. 타일러가 데이비스가 있어요. 그러니까 1.5, 1.5도 가능한, 물론 데이비스가 몸을 만들어 와서 알겠지만 1.5, 1.5가 가능한 팀이라서 오히려 더 긍정적인 부분을 더 많이 찾을 수 있는 팀이에요, KCC는. 그래서 지금 버튼하고 그 최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버튼과 타일러 데이비스 좋아 하면 쓸 수 있는 문제, 결국 해볼 수 있지 어떻게 보는지 궁금합니다. 그랬는데 요 부분이 어떻게 보면은 풀어야 될 문제인데, 네. 저는 풀 수 있다고 봅니다. 이거 풀리면 전 우승이라고 봐요. 또 백투백이라고 봐요, 진짜. 네. LG 1옵션 아센마레입니다. 든든한 거의 약간 믿고 보는 선수가 됐습니다. 일단 뭐 이 선수의 가장 큰 장점 역시 수비 아니겠습니까? 네네. 수비에서는 저희 모두 다 일단 고평가를 내렸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사실 뭐 림 프로텍팅은 이제 약간 헬프 수비의 영역이 있어서 약간의 뭐 감점이 있었지만 리바운드, 포스트, 2대2 수비, 시너지 이 부분은 그냥 다 10점. 이 이상 잘하기 쉽지 않다, KBL에서. 네, 그쵸, 저는 그래서 그쵸. 다 만점을 줬습니다. 뭐 저도 거의 만점 같은 9점을 줬어요. 그렇죠. 근데 여기서 네. 저희가 공통적으로 약간 낮게 준 부분이 내구성. 그렇죠. 아, 그쵸. 7점을 줬습니다. 그러니까 그 지지난 시즌에는 플레이오프를 아예 못 뛰었고 이 종아리 부상으로 지난 시즌에는 또 이제 이 골목 부상으로 고전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마레가 굉장히 단단하고 든든한 느낌인데 실제로는 약간 부상 때문에 약간 이슈가 계속 2년 연속 발생을 해서 요거 약간 변수긴 합니다, 사실은. 그래서 LG 쪽에 이걸 또 물어봤었어요. 그러니까 마레이 선수 SNS나 이런 걸 보시면 굉장히 어필을 굉장히 많이 합니다. 막 이런 캠프나 이런 참여했을 때도 막 그렇고 막 운동하는 걸 본인이 굉장히 많이 어필을 해요. LG 쪽에서도 연락했을 때도 이제 본인이 괜찮다. 정말 괜찮다라는 걸 많이 어필을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일단 재계약을 했고 그럼 긍정적인 시그널을 계속 주기 때문에 지금은 뭐 이제 크게 걱정은 안 한다고 하는데 흐름이 나쁘지는 않다. 정말 잘 준비를 하고 있다. 마레는 언성 히어로죠. 마레이가 만약에 지난 시즌처럼 약간 결장기간이 좀 있거나 부상으로 좀 약간 이슈가 되면은 저는 LG가 좀 불안할 것 같아요. 왜냐면 지금 수비 시스템 개편 얘기를 많이 했는데 앞선 수비 코어들이 다 바뀌었잖아요. 사실 6이상 빼고 다 바뀐 상태에서 마레이까지 만약에 약간 결장하거나 좀 출전 시간을 조절받는다? 이러면 LG 수비 솔직히 저는 안심할 수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지난 시즌에는 마레이 빠졌을 때도 그 대체 선수 수비로 다 수비로 다 커버를 했어요. 진짜 말씀하신 대로. 근데 이번 시즌은 마레이가 하면은 새로운 선수들이 또 그렇게 수비가 뭐 엄청 좋은 선수들도 아니고 그렇죠. 당장 컨디션이나 그래서 LG는 생각할수록 이거 내구성이 다음 시즌 진짜 가장 중요한 이슈다. 그렇죠. 제가 볼 때는 마레이가 이제 정상 컨디션이고 어떤 하드 캐리를 하면 두경민의 전성현도 어느 시너지를 나올 수가 있는데 뭐 부상이나 어떤 컨디션 이하로 인해서 뭔가 하면 좀 더 떨어질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있는 팀이다. 그렇죠. 이런 생각이 듭니다. 다만 이제 하나 기대되는 효과가 뭐냐면 전성현이 있다라는 거. 그러니까 전성현 선수가 처음에 트레이드 돼가지고 연락이 처음 닿았을 때 제일 먼저 했던 얘기가 그거였어요. 나는 센터랑 뛰었을 때 나한테 제대로 스크린을 걸어줄 수 있는 외국 선수랑 만나면 정말 좋을 것 같다. 근데 마레이는 그동안 자기가 생각했을 때 나랑 정말 잘 맞을 것 같은 외국 선수였는데 이렇게 만나게 돼서 좀 기대가 된다라는 얘기를 했었거든요. 실제로 전성현 선수가 제일 잘했던 시즌 보면 썰린저 굉장했죠. 그때 스크린이나 핸드폰 상황에서 굉장히 좀 많은 도움을 받았고요. 스펠맨 시절에는 그때 이제 전성기 시절이라 많이 이제 홀로 많이 움직이면서 이제 했던 게임들이 많았고 소노 시절에도
100%. 근데 데이원이었죠, 정확하게 말하면. 근데 마레이를 만나는 전성현, 그리고 출전 시간에 압박이 없는 전성현이라면 굉장히 좀 기대가 됩니다. 실제로 지난 시즌에도 LG 보면은 양홍석을 살리는 패턴이나 이런 부분 마레이 스크린 영향이 진짜 커요. 예. 이제도 2대2는 너무 당연하고 저는 스크린도 거의 리그 탑이라고 생각하거든요. 마레이. 근데 거기에서 또 걸리는 게 뭐냐면 마레이가 이제 그 체력 조절을 위해서 제일 좋은 건 그거예요. 포스트에서 공을 줘요. 마레이. 잡으면 더블팀이 들어오고 거기에 패스를 해가지고 석점 넣는. 이게 사실 LG의 가장 그 전통적이면서 가장 위력적인 그런 패턴이지 않습니까? 근데 2대 공격은 승부처에만 쓰는 경향이 많았어요. 그 이유가 뭐냐면 마레이 체력 때문에 그래요. 나갔다 들어왔다 나갔다 들어왔다 해야 되니까. 오라고 걸고 오라고. 그러니까 그거를 1쿼터부터 4쿼터까지 매번 쓸 수는 없는 거죠. 이제 그 부분도 이제 체력이 떨어지면 부상 위험도 높아지니까. 그런 부분에 대한 딜레마 또는 이제 조절도 좀 필요하다라는 생각이 뭐 개인적으로 제가 작년에 4강 떨어지고 나서 이제 창원에서 자고 아침에 스타벅스에서 마레이 선수를 만났는데 면접을 하고 만났는데 제가 짧은 영어로 굿잡 이렇게 하니까 네. 감사합니다. 한국말로요? 예. 이제 발랐던. 네. 너무 혹시 이런 말을 안 하던 거예요? 커피 마시지 마레이? 아침부터 마시지 마레이? 죄송합니다. 자, 션농. 자, 거의 한 5년 만에 돌아왔나요? 5년? 19, 20 시즌이었던 거 제가 기억을 하는데. 이동환 기자는 션농을 굉장히 좋아하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진짜님이 션동환 기자님 8.3년, 9.3년 아니에요? 일단은 제가 2대1 수비에서 이제 7점을 줬는데 요거는 뭐 저도 좀 어느 정도 인정하는 거. 그리고 이제 어쨌든 일본에서 좀 몸이 조금 더 두꺼워졌기 때문에 일본에서 과연 스피드가 될까? 그래서 좀 7점을 매겼었고 그리고 가장 많이 깎인 게 멘탈입니다. 그러니까 사실 이 부분은 손농이 처음 데뷔했을 때도 현장에서 나왔던 얘기예요. 약간 다혈질적인 성격 이런 부분이 좋게 보면 승부욕인데 안 좋게 보면 약간 좀 너무 예민해서 약간 이제 팀 어떤 시너지에 약간 혹시 문제를 줄 수 있는 이런 변수는 있어서 B리그에서 뛰던 모습 저 좀 많이 봤거든요. 왜냐면 몸이 달라졌다고 하니까. 그리고 실제로 9월 4일 입국으로 알고 있습니다. 9월 4일 입국할 때 어느 정도로 체중 감량을지 아직 알 수가 없는 상황인데 근데 그때 영상을 봐도 엘보나 이런 데서 잡고 돌파하는데 못 막아요 상대가. 못 막아요. 스피드가 막 그렇게 줄지 않았어요. 오히려 파워가 되게 좋아져서 어깨와 이 가슴을 범핑하면서 그냥 밀고 들어가니까 상대가 그냥 나가 떨어지더라고요. 그러니까 팔꿈치 무서워서 달라붙지도 못하던데. 맞아요. 오히려 파워가 진짜 보강된 느낌? 그렇다고 막 엄청 느려졌나? 그렇게 살찐 느낌 아니에요. 그래서 오히려 5년 전보다 더 잘할 수도 있겠는데 우리로? 이동환 기자님 션농 입구할 때 공항에 마중 나가시나요? 그랬는데 안 가죠. 근데 얘기하시니까 약간 생각은 들니까 생각은 없습니다. 저는 전주일년은 현대모비스 풀기자로 갑니다. 와우. 여기까지입니다. 와, 끝났네. 끝났어. 손농의 복귀전을 다 보시겠군요. 폭풍 선비님께서 명언을 날리셨어요. 얌전하다 꼬라지가 많이 봤는데 꼬라지가 얌전해진 경우 별로 없다. 맞는 말씀. 사람 잘 안 바뀐다는 얘기죠. 근데 숄롱은 아무리 메인 일곱 선수들 다 비교해봐도 레벨이 좀 높아서. 그리고 제가 볼 때는 션농이 이번에는 좀 주목을 해야 될 게 뭐냐면 이 팀에 지금 딱 맞는 조각이 왔어요. 그렇죠. 우리가 이제 현대모비스 얘기를 할 때 다른 거 다 좋다. 뭐 활동력도 좋고 가드진도 괜찮고 로테이션 멤버도 좋고 그리고 뭐 트랜지션도 괜찮은데 딱 하나 승부처에서 확실한 득점은 스코어로 그리고 어떤 코어의 힘. 근데 그거 지금 션농이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션농이 예를 들어서 수비가 조금 약해질 수 있다라고 봅시다. 근데 그거를 이제는 지금 현대모비스가 메울 수 있는 활동력을 확보를 하고 있고 높이를 확보하고 있기 때문에 큰 문제가 안 될 수 있어. 그래서 이 션농과 지금 현대모비스의 어떤 그 궁합은 올 시즌은 저도 굉장히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네, 맞습니다. 5년 전 모비스와 지금은 정말 약간 상점벽해? 라는 사자성어 잘 어울리는 그때는 리빌딩 막 시작한 상황이라 뎁스도 되게 얕고 사실 가용 자원이 많지 않았어요 진짜로. 근데 지금은 사실 거의 10개 팀 중에서도 가용 자원 가장 많은 팀이라서 완전 그 상황이 다르죠. 그때 그 불안전한 전력으로도 정규리그 2위를 했잖아요. 그렇죠. 근데 지금 멤버 굉장히 많이 좋아졌거든요. 여기에 숄롱이 왔다? 이거 어렵죠. 정말 어렵죠. 상대하기 어렵죠. 재밌을 것 같아요. 한수진님께서 프리미랑 벌금 받다 난리일까요? 이것도 좋은 거예요. 뭐냐면 프리미 예를 들어서 또 그런다. 그 전에 빼버리면 돼요. 그렇죠. 션농을 써버리면 되죠. 션농 쓰면 되죠. 존재감이 있어요. 네. 굉장히 좋아요. 최상급 외국인 선수 중에 한 명이고. 그렇죠. 기량은 뭐 의심의 여지가 없습니다. 그렇죠. 네.
자, 소노 안 소노, 소노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소노. 이 외국인 선수가 참 살짝 논란의 외국인 선수인데 지켜봐야 됩니다, 이 선수는. 그렇죠. 네. 너무너무 궁금한 선수죠. 역시 공통적으로 내구성에 대해서는 우려의 시선이 있고 기능적인 부분에서 그래도 좀 전체적인 좀 호평이 있습니다. 좀 어떻게 보셨어요? 이 앨런 윌리엄스 최고죠. 근데 제가 볼 때는 지금 민주군 기자가 네. 현농 때도 그렇고 지금 앨런 윌리엄슨도 그렇고 살짝 후하게 주는 것 같은데 어떤 이유가 있나요? 앨런 윌리엄스 일단 경기들을 굉장히 많이 돌려봤어요. 이 선수는 일단 1대1 게임에선 장인이에요. 아, 맞아요. 네. 그리고 2대2 공격도 괜찮아요. 물론 우리가 아는 피켄롤, 피켄팝 이런 정통 피켄롤, 피켄팝은 아니에요. 볼을 받고 좀 약간 원희처럼 서 있다가 본인이 이제 게임하는 스타일인데 이 마무리가 너무 예술이에요. 앨런은. 그리고 팀캠이 그러니까 일단 제가 멘탈에 10점 준 게 제가 이 선수를 이렇게 막 찾아보면서 깜짝 놀랐던 부분이 있어요. 부모님들 직업을 생각했을 때 이 앨런 윌리엄스는 인성이 나쁠 수가 없어요. 부모님 직업이 뭔데? 아버지가 판사예요. 그리고 어머니가 경찰서장이세요. 지방교육 그러니까 아주 그냥 제가 게임을 보다가 상대 선수랑 엄청 몸싸움이 강하게 붙어서 둘이 넘어졌어요. 그리고 다시 일어섰어요. 앨런 윌리엄스 선수가. 그 다음에 상대 선수를 이렇게 일으켜주는 장면들이 굉장히 많아요. 아, 꼬라지를 부릴 수 없는 정말로 말이 안 돼. 이게 드래프트 그 스카우트 리포트에 나와 있어요. 근데 다만 제가 포인트를 좀 낮게 줄 수밖에 없었던 부분이 내구성이에요. 저 5점을 줬는데 뭐 그거 당연한 거잖아요. 그렇죠. 무릎 부상이 지금 최근에만 맞아. 4번을 있었기 양쪽에 있었기 때문에 이거는 조금 여전히 불안하다. 물론 소노 쪽에선 빌 제임스라고 트레이너분이 계시기 때문에 주기적으로 연락을 하면서 몸 상태에 대해서 체크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외국 쪽의 스카우트들이 공통적으로 이제 입을 모아서 얘기하는 게 뭐냐면 앨런 윌리엄스 정말 잘 뽑았다. 대박을 잡은 거다 너네는. 그러니까 내부적으로도 당연히 그렇게 좋게 평가가 될 수밖에 없는 거고 경기대를 보시더라도 이 선수 리바운드 예술이죠. 골밑 마무리 예술이죠. 물론 슈팅 레인지가 좀 짧고 2대2 플레이가 기존에 있는 뭐 다른 선수들이랑은 좀 다른 스타일의 2대2이긴 하지만 극찬할 수밖에 없는 선수인 것 같아요. 앨런 윌리엄스 보면서 왜 호주원이라고 하는지는 알 것 같아요. 이 선수의 플로터 활용이라든지 이런 그 스타일 자체가 진짜 원이 플로터 쏠 때랑 그냥 똑같아요, 진짜로. 약간 그 느낌이 있어요. 그래서 와, 무섭다. 예, 그러니까 저는 이제 현대농구에서 이 스코링 능력을 좌지우지하는 것 중에 하나가 숏 미드라고 아래 구역과 롱 미드레인지 사이의 그 구역 딱 거기를 얼마나 잘 잡아먹느냐가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물론 약간 KBL은 약간 경향이 다르긴 한데 영상도 보고 기록도 보고 하면서 약간 우려스러웠던 게 뭐냐면 지난 시즌 호주 리그에서 야투 43%예요. 또 하나 프리드로우 시도 횟수 이런 거 봤는데 야투 시도 대비 프리드로우 시도 횟수가 비중이 확 줄었어요. 예전에는 한 50% 넘고 막 이랬는데 프리드로우 레이트라고 부르는 기록인데 지금 거의 한 3분의 1, 30%. 이건 뭐냐면 저는 아마 이거 부상 영향인 것 같아요. 맞아요. 리머 적극적인 몸싸움 통해서 림 가까이로 들어가는 동작 그렇죠. 자체가 줄어들고 그러면서 밖에서 플로터 던지면서 약간 부상을 조금 피하는 스타일로 변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이 기록기랑 이 선수가 지난 시즌 던진 슛 스타일을 보면은 어쩌면 최근에 그 여파로 약간 소극적인 밖에서 이렇게 플로터를 너무 많이 던지는 자유투 유도도 떨어지고 이렇게 되면은 이게 그 우리가 알던 그 호주 원이 같은 안정감을 줄 수 있을까 하는 걱정이 저는 살짝 들었어요. 저도 비슷한 얘기를 하려고 그랬는데 이제 그런 이제 데이터를 이렇게 보면 어떤 부분이 문제가 생기냐면 소노는 기본적으로 지금 토종 빅맨이 없잖아요. 골밑에서 어떤 그 지분이 그냥 하드 캐리를 해줘야 되는 구조거든요. 근데 말씀드린 것처럼 예를 들어서 어떤 몸싸움이나 이런 부분 해가지고 수비 리바운드 잡고 또는 거기서 공격 리바운드 잡고 풋백 득점하고 또는 그런 좀 지저분한 득점들 이거를 해주는 거하고 그렇지 않고 그냥 기술이 워낙 좋은 선수이긴 하지만은 플로터를 툭툭 그냥 쏘면서 거기 그렇게 되면 리바운드 대처가 잘 안 될 거란 말이죠. 그런 부분하고는 차이가 보이지 않게 엄청 많이 나요. 게다가 소노는 기본적으로 스피드를 바탕으로 해야 되는 팀인데 이 선수가 예를 들어서 무릎이 어느 정도 약간 좀 기동성이 약간 좀 떨어져 있다. 이렇게 돼버리면 경기 스피드에서도 문제가 생길 수 있어요. 애초에 앨런이 스피드가 좋은 선수는 아니에요. 그러니까 소노의 어떤 팀 칼라하고도 잘 안 맞는다고요. 결국에는 뭐 승부를 보는 거죠. 그러니까 확실한 2점을 넣어줄 수 있는 선수를 선택한 거기 때문에. 근데 여기에 대한 이제 보험이 이제는 자넬 스톡스. 이 선수도 이제 몸 상태 이슈가 분명히 있지만 만약에 그 몸만 회복이 되면 사실 메인 외국 선수니까. 근데 이제 좋은 건 뭐냐면 승기볼이 여기에 맞을 수 있는 게 이 선수의 어떤 활동력이 좀 줄어든다라는 그 가정하에 그죠? 나머지 선수들이 미친 듯이 뛴다. 그리고 승부처에서 골 밑에서 좀 더 확률 높은 그런 비비고 이건 아니어도 그냥 플로트 딱 넣으면서 그때는 박스에 질 테니까 오히려
거기에서 이제 포스트업 치고 뭐 이렇게 넣는 게 슈팅 어떤 효율이 떨어질 수 있잖아요. 그렇죠. 거기에 그 기술을 결합된다. 이렇게 되면 소노는 그런 시너지는 가지고 갈 수 있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호주 리그에서 평균 17점, 18점 했단 말이에요. 불과 지난 시즌. 부상 아무리 뭐 제가 야투 얘기는 했지만 사실 호주 리그의 호비 뭐 이현중 선수 경기 보시면 아시죠? 엄청 터프하고 엄청 강한데 거기서 20점 가까이 한다는 건 사실은 레벨 자체가 그렇죠. 엄청 높다는 얘기거든요. KBL 하드콜이 귀엽게 느껴질 수도 있을 거예요. 그렇죠. 앨런 그리고 리바운드 저는 걱정 안 해요. 호주 리그에서 리바운드 1위를 한 번도 뺏겨본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런 의견의 차이들이 있으니까 이 선수를 좀 주목할 필요가 있다. 이런 이제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그렇죠. 한 겁니다. 그렇죠. 이 선수도 돌아왔습니다. 자, 캐디라렌입니다. 캐디라렌. 네. 이 선수 윙스팬이 좋아요. 네. 그래서 저는 사이즈 10점 줬습니다. 2m 26이요. 이런 길이와 이런 사이즈는 정말 리그에서도 뭐 KBL 전체 중에 거의 최고급 아닌가. 축복받은 사이즈죠. 네, 그렇다고 뭐 몸이 뭐 얇은 것도 아니고 힘싸움도 되고 거의 저는 그래서 10점인데 대신 근데 제가 운동력 저는 7점 줬는데 이게 약간 스피드적인 이걸로 인해 발생하는 약간 2대2 수비의 약간의 이슈들 약간 이런 부분 감안해서 저는 7점 줬어요. 운동력은. 이 선수가 이렇게 보면 다 잘할 것 같아요. 근데 이 선수가 어떤 느낌이냐면 이 선수가 정말 120% 풀로 한 적이 있나? 그렇게 안 보여요. 그런 임팩트가 안 보인다고요. 이 선수는. 그러니까 여러 가지를 다 잘하는데 육각형인데 임팩트는 크지 않은 그런 느낌. 근데 이해가 조금 되기는 해요. 히스토리가 좀 있어요. 이 선수 원래 한국 오기 전에는 3&D였어요, 3&D. 그러니까 3&D가 이제 3점 던지는 그런 전형적인 3&D가 아니라 에이스 롤을 처음 해봤대요. KBL에서. 그러니까 원래 유럽에서 수비형 빅맨이 그냥 수비는 정상급 평가를 받았고 득점이나 공격을 주도적으로 하는 선수가 아니라 하나의 조각이었는데 LG 왔는데 본인이 공격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가 돼버렸으니까. 특히 그때 LG는 더더욱더 좀 노골적으로 몰아줬고. 근데 현주엽 감독이 그때였나요? 네. 또 현주엽 감독도 외국 선수 몰빵하는 지도자였으니까. 그러니까 수비형 선수를 공격형 선수로 썼어. 완전 공격. 근데 그래서 LG 그 라렌이 아마 첫 시즌 때 원이랑 MVP 다툼했을 거예요. 그 꼴찌 수준이었는데도 완전 득점이나 이런 스탯이 워낙 잘 나왔죠. 막 미드레인지 게임하고 막 점퍼 던지고 3점 던지고 막 골밑에서 그 투박한 포스트 플레이로 골밑에 우겨넣고 이런 플레이 자체를 사실상 농구하면서 주도적으로 했던 건 한국이 처음이었던 거죠. 근데 이제 어느 정도 구력이 좀 됐잖아요. 한국에서 한 3시즌 지냈고 그 다음에 쿠웨이트 다녀왔고 그러니까 저는 여기 와서 뭔가 조금 더 발전하지 않았을까라는 좀 기대감은 분명히 있어요. 수비는 2대2 수비할 때 그 나가는 범위가 넓지 않은 것 빼면은 거의 저는 뭐 믿고 가도 높이 자체는 너무 위력적이라 그러니까 이제 라렌 수비 뭐 2대2 때 뭐 그런 얘기 하지만은 픽앤팝 빼면은 사실 그렇게 이슈는 안 돼요. 사실 이 선수는 워낙 높이와 리바운드 확보 이런 게 너무 안정적이어서 공격에서 임팩트가 그러니까 KT 시절을 또 보면은 그때는 또 허훈이나 뭐 이런 선수들 조합하면서 픽앤팝해서 3점 던지고 사실 이런 게 많았거든요. 그러니까 LG 시절에는 그 시스템에서 1대1을 너무 많이 했고 KT에서는 오히려 2대1을 하면서 픽앤팝으로 3점 받아먹거나 뭐 한 번씩 포스트업해서 넣는 정도였는데 그때랑 거의 비슷하게 간다고 치면은 뭐 득점 자기 할 건 하겠지만 그렇다고 뭐 어떤 탑급 외국 선수들처럼 득점을 하고 이러지는 못할 것 같아요. 근데 마침 정관장이 사실 스코어가 좀 필요해요. 사실은. 그래서 이게 조금 뭔가 그래서 약간 라렌의 이 개인적 공격력이 살짝 아쉽다. 그리고 이런 생각도 이 선수 슛 셀렉션이 그렇게 좋지가 않아요. 제가 뭐냐면 원희 같은 경우에는 딱 보면 어떤 흐름에서 자기가 넣어야 될 때 가장 효율적인 방법을 선택해서 자기의 그 시그니처를 하잖아요. 이 선수는 공격 루트가 기본적으로 단순해요. 그러니까 포스트업을 치는데 포스트업의 어떤 효율은 그렇게 높지는 않고 팝했을 때 어떤 미드 점퍼가 가장 효율이 높은 걸로 알고 3점까지 쏘는데 근데 그걸 이제 써야 될 타이밍과 흐름이 있잖아요. 그랬을 때 가장 그 확실한 어떤 공격 옵션을 사용하지 않고 그냥 그대로예요. 그래서 뭐 지금 상황에서 2점이 정말 필요한 상태인데 팝을 해서 석점에서 그대로 쏜다던가 그게 들어가면 굉장히 좋지만은 전체적으로 볼 때 효율이 그렇게 좋지 않은 그런 거니까 거기서 퉁 튕겨서 흐름 넘겨주고 이런 경우들이 저는 좀 많이 봐가지고 이 부분이 좀 문제가 좀 될 것 같긴 합니다. 개인적으로 저는 정관장 이제 연습 경기 한 2경기 정도 보면서 느낀 건데 이번 시즌에 이 라렌이 왔을 때 시스템이 라렌이 탑에서 핸드오프하면서 그냥 공간 벌려주는 게 좀 많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니까
라렌이 막 1대1로 막 찢어서 막 수비를 흔들고 이러지는 않을 것 같고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많이 하는데 좀 팀오펜스를 살려주는 식으로 약간 외곽슛 능력을 활용해서 공간을 벌리고 약간 이렇게 되는데 여기서 뭐 변준영이 돌아오기 전 변준영 박지훈과의 공합이라든가 이런 게 사실 관건이고 근데 개인적으로 막 득점을 막 폭격하기는 좀 힘들지 않을까. 그냥 안정감은 확실하다. 저는 이 정도로 좀 라렌을 좀 평가합니다. 굉장히 좀 준수한 외국 선수라고 좀 생각은 해요. 평균 이상으로. 네. 근데 그 정관장에서 정말 필요한 부분들을 다 가지고 있다라는 생각도 들고요. 왜냐면 정관장은 골밑이 일단 약한 팀이잖아요. 수비력 자체가 약한 팀이고 지난 시즌에 수비가 완전히 무너졌었던 팀인데 거기에 완벽히 들어갈 수 있는 퍼즐, 조각? 그러니까 나는 스페이싱을 벌려가지고 3점 게임을 할지 안 할 것 같아. 라렌 중심으로. 그럼 손해예요, 제가 봤을 때는. 그러면은 리바운드 잡아줄 선수가 없어요. 김경원 선수, 이종현 선수가 잡기에는 너무 부담이 많죠. 제가 기억하기로는 그런 빈도가 많았어요. 그걸 이제 코트 밸런스라고 하잖아요. 그 밸런스에 상관없이 슛을 던져요. 슈팅 터치가 괜찮은데 그래서 왜 저렇지? 막 이런 생각을 좀 많이 했던 기억이 좀 있어요. 수비 좋은데 공격을 더 초점을 맞추는 그런 성향도 있는데 뭐 그것도 나쁘진 않은데 그렇다고 그게 뭐 딱히 좋다 이렇게도 얘기를 못하는. 그래서 저는 거의 다 8점이에요. 오노아쿠 선수입니다. 자, 점수 한번 보시죠. 좋은 선수죠. 자, 저희 3명 다 10점 초중반으로 네. 동의를 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는 빅맨 중에 가장 뛰어난 외국인 선수 같다. 저도요. 결론을 내렸습니다. 정말 좋고 또 지금 탄탄한 국내 전력과 굉장히 시너지 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 선수라고 생각합니다. 저도 기본적으로 다 높게 줬는데 다른 건 다 높게 줬는데 이 멘탈에서 저 4점 줬어요. 민주 기자는 멘탈 0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깎였구나. 저도 되게 낮게 줬다고 생각했는데 죄송한데 0이면 좀 심한 말로 거의 정신병자 아닙니까? 저는 그 침 뱉는 거 영상을 직접 봤기 때문에 절대 점수를 줄 수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이미 지난 시즌에 있었던 모든 일들에 대해서 들었고 그리고 이번에 오프 시즌 때 그 TBT 대회에서 있었던 그 침 뱉는 것까지 제가 봤기 때문에 절대 1점 이상은 1점도 줄 수 없었어요. 다르게 말하면 그걸 0점에서 8.2라는 게 되게 대단한 거거든요. 그 정도로 이 선수의 역량에 대해서는 의심은 안 하는데 제가 케미를 6점을 줬습니다. 시너지 효과가 6점이 나올 것이다. 이거 굉장히 높게 준 거거든요. 이거 원래 1점 주려다가 6점 준 건데. 그렇죠. 멘탈이 0이면. 네. 앞으로 이 4점 그리고 남은 10점, 이 멘탈에서의 10점을 채워간다면 저는 오노아쿠는 대적할 수 있는 선수가 아니라고 봐요. 멘탈 0이니까 더 이상 할 말이 없네요. 저는 사실 지난 시즌 그 소노 경기 볼 때 오노아쿠 수비 봤을 때 골밑 수비는 뭐 의심의 여지가 없는데 뛸 수비할 때 너무 가만히 서 있어가지고 이 선수가 약간 너무 힘이 너무 좋다 보니까 약간 느려졌나 이런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돌이켜보면 그 민주 기자 말대 그 지난 시즌 있었던 여러 가지 사건을 보면 그냥 하기 싫었던 것 같아요. 그래 꼬라지 부린 거예요. 네, 진짜 꼬라지였던 것 같아요. 네, 맞아요. 그래서 김승희 감독도 그걸 알고 있으니까 작전 타임에 얘 빼? 쟤 뺄까? 어떻게 할까? 쟤 안 돼. 이제 오만치 교체가 안 돼. 그러니까, 그랬죠. 본인이 게임을 하고 싶을 때 안 하고 싶을 때를 정해서 하는 선수였어요. 그러니까 힘들지도 않은데 나가고 막 선수 빼라 그러고 저는 이거는 아니라고 보거든요, 정말로. 지난 시즌 소노 오기 전에도 유럽에서도 그 이슈로 코칭 스태프랑 갈등이 있었나? 그래서 나온 거였잖아요, 스페인 쪽에서. 그러니까 이 선수가 근데 그 얘기를 들어서 그 DB 쪽에서 한 얘기는 뭐냐면 오노아쿠가 DB에 오퍼가 왔을 때 강상재가 뛰느냐, 강상재 다시 잡았냐, 그리고 알바노 잡았냐, 김종규 잡았냐, 잡았다. 오케이 간다 이렇게 해서 간 걸로 알고. 그러니까 어떤 게 있냐면 소노에서 한 짓은 뭐 용서가 안 되고 저도 이제 이해를 할 수 없고 실드가 저는 불가하다고 생각을 하지만 그게 이제 소노에 그만큼 이제 뒷받침할 수 있는 선수가 이정현 말고는 없었다. 그러니까 자기가 아무리 고군분투를 해도 거기에서 나오는 어떤 승리의 어떤 그 쾌감 이런 걸 볼 수 없었기 때문에 그 다혈질과 맞물리면서 돌출 행동을 너무너무 심하게 했다. 꼬라지를 부렸다. 근데 DB에서는 그렇게 꼬라지를 부릴 수 있는 여지가 그렇게 많지는 않다. 근데 거기에서 이 친구가 시즌 동안 정신을 잡고 뭔가를 하고 예를 들어서 또 당근을 주고 뭐 이렇게 한다면 이 친구가 굉장히 위력을 발휘할 수도 있겠다. 그리고 시스템적으로는 이 선수가 리바운드 잡은 뒤에 첫 패스가 되게 빨라요. 아웃렛 패스가. 알바노에 연결되는 그 패스가 빠르다면 DB가 굉장히 무서운 어떤 그 속공 능력을 가질 수도 있겠다. 그런 생각도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농구적인 부분에서는 사실 의심의 여지가 없는 선수입니다. 충분히 S+급의 외국 선수라고 생각을 하는데 뭐 수비도 그렇고 공격도 물론 본인이 적극적으로 움직인다면 사실 공격도 막기가 좀 힘들죠. 안으로 들어갔을 때는. DB에서 과연 지금 어떻게 농구를 할까? 이게 되게 궁금합니다. 근데 저는 이번 시즌 버튼 정도 빼면 다 거의 정통 빅맨에 가까운 외국 선수들이잖아요.
야, 오나코 수비력이 빛을 발하겠는데? 그렇죠. 야, 이거 누가 뚫을까라는 생각이 들긴 해요. 지금 가뜩이나 김정규, 강상재까지 있어서 뭐 원희, 마레 이런 선수들이 DB 만나면 득점이 되려나? 약간 이런 생각? 그런 또 기대감은 좀 있긴 합니다. 맞습니다. 해먼즈가 네. 포워드형 외국인 선수로 알고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키가 나쁘지 않아요. 그러니까요. 2m 6cm입니다. 6cm에 너무 무난하니. 그리고 이 선수가 실제로 그 뭐라 해야죠? 그 경기 영상을 봐도 막 그렇게 얇은 느낌은 아니에요. 있어요. 네, 빵이 있어요. 기본적인 이 피지컬이 있어서 막 그렇게 마른 스타일이 아닙니다. 저는 영상을 보면서 의심했어요. 이 선수 포워드 맞아? 라는 생각을 했어요. 물론 3주 슈터 던지긴 하지만 3주 슈터 라인에서 볼을 받아요. 근데 안으로 몰고 들어가고 포스트를 해요. 그리고 안으로 들어가서 골밑 메이드를 시켜버립니다. 물론 그게 좀 기복이 좀 있긴 한데 그래도 메이드 시키려고 그 안으로 확 들어가는 게 있더라고요. 2명이 붙든 3명이 붙든. 와, 이거 5번 아니야? 라는 생각도 들었어요. 네. 약간 저는 4.5번? 4번, 4.5번 같은. 이 선수가 3점도 있고, 그래서 픽앤팝으로 이제 뭐 왼손잡인데 이렇게 뭐 던질 수 있고, 거기서 이제 드라이브, 그러니까 스피드가 뭐 떨어지는 것도 아니고 스피드가 괜찮습니다. 그래서 돌파해서 리머택을 하기도 하고. 근데 좀 인상적인 게 2대2 할 때 그런 받아먹는 동작이나 이런 센스가 되게 좋다고 생각했어요. 저도요. 그 부분이 굉장히 핵심인데 뭐냐면, 허운 선수 같은 경우에 핵심이잖아요. 그렇죠. 2대2 파트너가 필요하단 말이죠. 그렇죠. 그리고 그 허운이 그런 앞패스를 올려주는 거는 되게 좋아하고, 거기서 시너지가 나오는데, 이 선수한테 나올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그게 굉장히 고무적이에요. 맞아요. 그 포스트업 수비가 좀 약한 게 약점이긴 한데, 일단은 KT는 하윤기가 아니라 이 선수한테 외국인 선수 1대1 수비를 맡긴다고 그랬거든요. 근데 맡겨보다가 안 되면 더블팀이 들어가겠죠. 문성곤이나 문정현이. 근데 타이밍이 좋게 들어가겠죠. 그렇죠. 그렇게 되면 이 해먼지의 그 포스트업 수비 어떤 약점도 최소화될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공수에서 KT가 정말 베스트의 어떤 그 선택을 했다라고 단언은 할 수 없지만, 선택 나쁘지 않다. 좋다. 오히려. 이런 생각이 들어요. 게다가 이제 외곽에서의 슈팅이 가능한 선수잖아요. 그렇죠. 던질 수 있죠. 그러면 슈팅이 가능하면 팝이 가능하다는 얘기인데, 팝이 가능하다는 얘기는 뭐냐면 그 안에 스페이싱이 그만큼 넓어진다. 그러면 KT가 공략할 수 있는 거 두 부분. 자, 엄청나게 좋은 윙맨 자원을 가지고 미스매치를 할 수 있고, 허훈이 돌파공 난다는 얘기죠. 그러면 좋은데? 그렇죠. 이 생각이 듭니다. 더 기대가 되는 건 아까 허훈 선수 말씀하셨지만 이 선수의 경기 영상들을 많이 보시면 다 2대2예요. 진짜 적극적으로 스티킹 걸고 적극적으로 빠져서 안으로 들어가고 밖으로 빠지고 엄청 많이 움직이는 선수예요. 그리고 트레일러도 굉장히 잘해주고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이 선수가 전성기를 이제 맞이한 선수예요. 어리잖아요. 네, 대학 졸업하고 미국에서 있을 때는 좋은 선수인데 NBA까지 가기는 좀 애매하고 그런 상황이었다가 유럽을 이제 전전을 했는데 독일에서 서브로 좀 팡 터트리고 그 다음에 러시아 와서 완전히 자기가 메인이 된 선수거든요. 근데 이런 선수가 지금 한국에 왔다, 그리고 KT에 왔다, 그리고 파트너가 허훈이다? 와, 대박이에요, 진짜. 2대에서 뭐 롤 해도 되고 그것도 너무 잘하긴 하던데 롤에서 거기서 막 스텝 넣어서 넣는 것도 너무 안정적이고 그냥 팝아웃해서 거기서 3점 던지거나 아니면 상대가 좀 움찔움찔하면서 나오면은 그것도 돌파해가지고 메이드하는 능력도 있어서 되게 허훈이랑 궁합은 확실하다. 그리고 수비도 세로 수비는 좀 약해요. 뭐 포스트 수비는 약한데 대신에 이 가로 수비 활동력이 괜찮죠. 네, 스위치하면서 안으로 빠지고 하는 그런 수비 자체는 굉장히 좋아요. 네. 안으로 볼이 안으로 들어왔을 땐 좀 버거울 수 있겠지만 그때 어떻게든 트랩이나 이런 협력 수비를 해가지고 막아야 되겠고 그 전의 과정까지는 굉장히 잘 막더라고요. 이 선수가 의외로 굉장한 다크호스가 될 수 있겠다. 원래 KT가 저는 이제 우승권에 근접한 팀이라고 생각을 해요. 이 외국인 선수 1옵션만 잘 뽑으면. 네. 그리고 아시아쿼터는 사실 알파 개념인데 좋으면 좋겠지만 파노피오가 지금 그렇게 좋지는 않거든요. 네. 근데 레이션 해머스만 잘 맞아 떨어진다 그러면 제가 볼 때는 KT가 다른 팀에 밀릴 것 같지 않아요. 저도요. 네. 저는 해요. 경기 끝나면 네. 조용하게 20점 이상 무조건 올려놓을 거예요. 그런 느낌이 있어요. 베스처럼 막 몰아치고 막 3포인트 이어서 3점 터뜨리고 이러진 않겠지만 끝나면 탁탁탁 넣어가지고 그냥 25점 막 이래. 되게 차곡차곡 쌓는 느낌이에요. 네. 차곡차곡 쌓는 느낌이에요. 진짜 농구 잘하는 선수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네. 러시아에서 득점 10위였으니까 물론 어느 정도 좀 떨어졌다고 해도 러브 전쟁 때문에. 행운주 기대됩니다. 네. 그래서 진짜 기대가 됩니다, 이 선수. 네. 이 선수 이렇게 딱 보면 네. 저는 이제 운동력 9점 좋고 1대1 좋고 2대2 좋고 근데 이제 리바운드나 이제 포스트 수비에서 좀 약하긴 하지만 네. 저는 괜찮을 것 같아요. 저도 이제 수비는 좀 미지수라 솔직히 조금 이제 약간 낮게 두긴 했는데
뭐 이제 KT 하면 아까 말씀하신 대로 포워드 라인이 너무 탄탄해서 여기서 헬프나 이런 거 통해서 어느 정도 커버가 될 것 같아요. 근데 사실 다른 팀이면 약간 요거를 좀 부각시켜서 제가 말씀드릴 수 있겠지만 KT면 이거 그냥 보완하면서 그냥 갈 수 있는 정도의 팀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저는. 맞아요. 네. 아 근데 문정현 문성군도 있어가지고 어떻게든 방법을 찾으면 찾을 수 있겠네요. 네, 그렇죠. 찾을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네. 그리고 문정현 선수가 최근에 보면 좀 다른 게 이제 볼 핸들러 역할을 좀 하더라고요. 그리고 거기에 대해 재능도 좀 있는 선수고, 기본적으로. 허운에게 모든 걸 다 맡기지 않고 좀 나눠주는 정성호가 없기 때문에 KT 팬 여러분들 좀 이제 걱정이 있으시잖아요. 실제로 공백이 있는데 허운 선수 직접적으로 그런 얘기를 했어요. 정성호 선수는 굉장히 좋은 선수긴 한데 정성호 선수가 없다고 그래도 그 공백이 그렇게는 크지 않다. 결국은 이제 1옵션 외국인 선수가 어떤 선수가 들어오느냐가 문제다. 이 부분이 그게 실제로 맞는 얘기거든요. 그게 이제 KT가 지금 전력으로 6강은 뭐 충분히 간다고 그러면 단기전에서 KT가 원하는 우승, 챔피언 결정전까지 가려면 그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해마가 사실상은 키를 치고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아 얼굴 살벌해요. 마이크 타이슨 같아요. 너무 좋아요. 그래서. 네. 이제 가스공사 니콜슨에 대한 저희가 또 평점을 매겨봤습니다. 뭐 니콜슨의 기량과 스타일에 대해서 다들 아실 텐데 저희 전체적으로 8점 초반대 매겼는데 민주 기자가 사실 이번에 되게 높게 매기는 편인데 니콜슨이 의외로 8점 0점입니다. 이게 편차가 좀 있었어요. 왜냐면 네. 공격은 다 10점인데 수비가 다 5점이에요. 수비를 좀 쓰레기로 본다는 거죠. 5점은 전 니콜슨의 수비에 대해서는 1% 신뢰가 없어요. 근데 이제 저희가 정해져 있잖아요. 점수가 공격이 아무리 좋아도 10점으로 저희가 제한이 되어 있기 때문에 거기서 이제 8점이 되지 않았을까. 근데 뭐 공격은 다 10점이죠. 최고죠. 네. 저도 뭐 공격적인 면에서는 뭐 슈팅 1대1 뭐 이런 부분 2대2도 사실 이 선수가 가지고 있는 픽앤팝의 위력이 너무 강해서 9점 줬고 그러니까 지난 시즌에 어떻게 보면 좀 궁합을 좀 맞추면서 리바운드랑 리액팅에서 좀 그래도 내부적으로는 좀 의미 있게 볼 정도로 좀 좋아지긴 했어요. 정리가 됐어요. 네. 진짜 처음 왔을 때 니콜스는 리바운드에 대한 의욕이 없어 보여요. 수비할 때도 블록 그런 거 이런 시도조차 안 하는데 근데 지난 시즌 리바운드도 꽤 의욕적이어서 리바운드 하는 범위가 좀 그러니까 열로 날아가도 잡는 거죠. 이런 게 좀 늘어났고 블록 같은 경우는 내부적으로도 니콜슨이 블록을 기록해? 한 개라도 하면은 적극성이 있어요. 네, 적극성이 생겼어요. 이게 잘하지는 못하는데. 맞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팀 케미스트리가 되게 많이 좋아진 거죠. 네, 그래서 선수들과의 관계도 굉장히 좋고 이러면서 그래서 7점 줬습니다. 저는 예전 같으면 저도 5점, 6점 이렇게 줬을 것 같아요. 그 니콜슨과 민중구의 공통점. 강약 감독을 세계 최고의 명장으로. 근데 제가 실수했네요. 강력 버프를 생각을 안 했네요. 제가 큰 실수를 했습니다. 여기서 또 강력 버프를 제가 생각 못 했어요. 네. 아 그게 진짜 최대 변수거든요. 제가 네, 봤을 때 네, 외국 선수 메인 외국 선수 어떤 선수 들어와도 강력 버프가 있기 때문에 네. 아 제가 실수했습니다. 죄송합니다. 가스공사 팬분들에게. 그렇죠. 아, 평점은 제가 봤을 때 9점은 줘야 될 것 같아요. 그러면서 저희가 또 시너지는 되게 좋게 줬습니다. 맞아요. 네, 팀 케미 면에서 이 선수가 지금 국내 선수들과의 관계나 이런 게 잘 지내는 그렇죠. 부분 특히 뭐 한국 생활과 관련돼서 만족도가 되게 높고 뭐, 네, 그런 부분에서 점수가 높게 나올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가스공사가 기본적으로는 김낙현이 있고 벨랑게 선수가 있지만 김낙현이 이제 공격적으로 굉장히 좋은 선수이고 경쟁력이 충분한 선수인데 지금 벨랑게 같은 경우는 기복이 좀 있는데 대신에 이제 활동력이 있기 때문에 공수의 어떤 겸장 느낌이 있잖아요. 근데 그렇죠. 수비적으로 굉장히 탄탄한 가스공사이고 활동력은 리그 최상급이기 때문에 니콜슨의 그런 수비의 어떤 약점을 메울 수 있는 시스템을 가지고 있어요. 가스공사는. 그렇기 때문에 니콜슨을 쓸 수 있는 거거든요. 맞아요. 그래서 시너지는 상당히 좋다. 그렇죠. 그걸 누가 만들었을까요? 예, 그렇죠. 강력 감독이 만들었죠. 강력 감독이 만들었죠. 잊을만하면 기습 승배가 와, 네. 강력 감독이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는 건 뭐냐면 팀원들에 대한 신뢰도가 굉장히 높잖아요. 그렇죠, 그건 그렇죠. 굉장히 좋은 거고 니콜슨도 어떤 절대적인 어떤 신뢰도를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그 니콜슨이 사실 이제 한국에 온 이유도 명예 회복 때문에 온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렇죠. 그걸 이제 이루어졌으니까 그 부분은 인정해야죠. 그렇죠. 이 코먼 선수는 네. 리그 최고의 빅맨 중에 한 명인데 그렇죠. 장점과 단점이 뚜렷한 선수다. 그렇죠. 맞습니다. 예. 그렇죠. 그러니까 어떤 선수든 뭐 단점이 없을 수 없겠습니다만 코버는 좀 이게 약간 극을 달리죠. 예. 그러니까 이 선수의 그 몸을 활용한 슬링 이런 거는 그러니까 저는 지난 시즌에 진짜 좀 놀랬던 게 아니 프림이나 마레이가 작아 보일 수 있구나. 같이 서면은 진짜로 프림이나 마레이가 왜소해 보여요. 진짜로. 예, 그 정도 이 파워는 뭐 그냥 압도적이고 그러니까 이 선수가 밀고 들어갔을 때 이거를 효과적으로 막을 선수는 그냥 리그에서 아예 없다고 봐도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위력은 압도적이고 반면에 이제 저희가 종종 언급했던 이런 2대2 수비의 약점. 그러니까 결국에는 거기서 발생하는 플러스 마이너스에서 이 플러스를 어느 정도 가져가느냐 활용법과 쓰기 나름이라고 볼 수도 있는 그런 선수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 선수가 기본적으로 이제 미드레인지 쪽에
드롭성 수비를 드롭을 택하니까 2대2에서 그럼 이제 미드레인지가 비거나 아니면 가드들의 어떤 수비 부담이 굉장히 많아지는 그런 악영향들이 있죠 사실 수비에서 그런 그 명확한 단점이 있는 거죠. 근데 그 부분이 김현범 감독이 커버를 해줄 수 있다고 생각하세요? 김현범 감독은 이런 플랜을 세워요. 그 약점을 지울 수는 없는데. 그쵸. 그러니까 어느 정도 만회를 어느 정도까지 하느냐 그 정도의 문제인데 근데 저는 진짜로 약간 코번 본인에게 좀 달렸다고 보는 게 그러니까 사실 이 선수가 느린 발을 뭐 갑자기 고칠 수는 없어요. 그냥 몸을 그냥 최선으로 만들겠죠. 근데 그 삼성 코칭 스태프는 코번의 탑 수비에 대해서 어떻게 보냐면 쳐지는 것 자체가 문제는 아닌데 수비를 할 때 예를 들어 브록 로페즈가 아마 지금 전 세계 빅맨 중에서 거의 최고급의 수비수일 겁니다. 팔을 뻗고 핸들러를 체크를 하면서 뒷걸음질 치는 근데 이제 이럴 때 핸들러와 나의 공간을 거리를 재면서 슛은 주지 않으면서 그 뒷공간을 뚫리지 않는 정도의 뒷걸음질 백페달이라고 부르는데 코버는 그 요령이나 그런 것 자체가 아직 기술적으로 떨어진다는 거예요. 드랍 수비를 할 수 있는.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지난 시즌 중반에 김용 감독 대행이 부임하고부터 이 부분에서 좀 집중적으로 코칭하는데 아직 이 선수가 이거에 대해서 약간 체화를 못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 비시즌에 되게 이슈 중 하나 그런 부분에서 좀 많이 훈련을 할 거다 들어오면은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근데 저는 이 부분에서 만약에 코어 스스로가 체화를 해내지 않으면 아무리 전술적으로 뭐 누가 로테이션 와주기라도 한계는 좀 있을 것 같아요. 코번 본인에게 좀 달린 것 같아요, 저는. 근데 그 적응의 시간이 그렇게 많지도 않습니다. 코번 선수가 늦게 들어오는 걸로 제가 알고 있어서. 그렇죠. 저는 그래서 좀 그게 좀 우려스러워요. 왜냐면 코번이 어쨌든 코어 역할을 해야 되는데 데릭슨만으로 갈 수는 없거든요. 그렇죠. 이제 코번, 이대성, 이정현 여기가 중심이고 거기에 이제 셋오펜스에서 뭔가 이제 결과를 내야 돼요. 그게 잡혀야 이원석도 뭘 하고 그래서 최승욱도 뭘 하고 나머지 선수들이 하는데 그게 코번이 어떤 핵심 중에 한 명이거든요. 이 선수의 그 약점을 얼마나 잘 메우는 수비 시스템을 만들 것인가. 근데 삼성이 사실 그런 조직력은 강한 편은 아니잖아요. 그래서 좀 고민이 좀 돼요. 자밀원이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일단 저희가 띄워드렸는데 아니 민주 기자 9.4점 대단하다. 9.4점? 9.4점 하려면 일단 얘기해 주시죠. 뭐 더 이상 설명할 게 없어요. 원이잖아요. 의심의 여지가 없는 선수잖아요. 최고죠. 지금 외국 선수 MVP를 몇 번이나 탔죠? 한 3번, 4번 타지 않았나요? 그 지난 치바제츠 게임을 깜짝 놀랐던 게 원이랑 상대를 그렇게 많이 안 해본 팀이었잖아요. 근데 원이를 계속 바깥으로 밀어내더라고요. 그러면서 원이의 슈팅 정확도를 떨어뜨리면서 그 나오는 롱볼로 속공을 해가지고 오히려 득점을 많이 하고. 근데 그거를 이제 끝나고 나서 KBL 팀들이 SK를 상대할 때 그런 수비 전술을 굉장히 많이 쓰더라고요. 원이를 계속 바깥으로 밀어내는. 근데 그럼에도 원이는 위력적이었어요. 그리고 심지어 본인의 파트너들이 건강이 좋지 않고 기량이 이렇게 막 좀 떨어져 있는 그 부진했을 때도 본인 역할을 다 했거든요. 근데 지금 이번에 김선영, 오세근 그리고 안영준까지 완벽하게 갖춰져 있는 조합에서 원인은 전보다 덜 견제를 받을 거고 본인이 가진 능력을 보여줄 것이다. 저는 그렇기 때문에 평가를 나쁘게 할 수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저는 자밀원이 초창기 처음 왔을 때랑 지금이랑 가장 좀 대조되는 부분 중에 하나가 물론 그때도 아예 못했던 건 아닌데 림을 정면으로 바라보고 하는 공격 옵션이 되게 무서워졌어요. 예전에는 조금 더 백투더 등지고 포스트업이나 뭐 림 바로 밑에서 득점 아니면은 훅 슛 약간 턴어라운드 약간 이런 느낌이었다면 한 2년 전부터의 원인은 2대 이후에 3점 라인에서 3점 라인 엘보에서 볼을 받아서 상대 수비 균열이 조금 발생한 상태에서 스타트하는 정면 피스업 이게 사실은 플로터랑 잘 섞어지면서 거의 알고도 못 막는 옵션이었어요. 근데 이게 무서운 이유가 뭐냐면 이렇게 되면 상대 SK가 경기 스타트했을 때 원인에 대해서 상대가 뭐 예를 들어 어떤 수비 대응과 어떤 수비 전술 가져가느냐에 따라서 전희철 감독이 원인 위치를 계속 왔다 갔다 하면서 상대랑 계속 가위바위보 게임을 할 수 있게 돼요. 그리고 주도권을 애가 지게 되는 거죠. 그리고 원희가 사실은 지난 시즌도 보면 한 번씩 그런 플로터와 골밑 마무리가 말도 안 되게 안 되는 날이 종종 있습니다. 근데 그런 날을 제외하면은 거의 원희가 자기 하고 싶은 공격을 할 수 있어요. 상대 수비 대응. 그리고 원희가 그런 부분에서 전희철 감독이 제시하는 그런 플랜에 대해서 잘 따르는 느낌이고 이런 부분에서 원희가 약간 알고도 못 맞는 옵션이 되지 않았나. 그런 시스템과 맞물리면서 지금 SK에게 필요한 건 뭐냐면 그 부분이잖아요. 우승을 하느냐 마느냐. 근데 그러면 그 원희 고를 했을 때의 그 우승했던 확률이 높아질까? 원희 구를 줄이고 다른 선수에게 뭔가 나눠줬을 때 우승 확률이 높아질까? 이걸 판단을 저는 좀 해봐야 된다고 봐요. 그렇죠. 왜냐면 안영준은 안영준대로 자기의 역할 확대를 원할 것이고 그렇죠. 오세근은 지금 벼르고 예리하게 다듬고 왔잖아요. 근데 뭐 작년과 비슷하게 최부경하고 로테이션을 돌리고 원이 어떤 보조로 쓰고 이렇게 되면 이 부분도 사실 오세근의 어떤 효과가
가세 효과는 많지는 않단 말이죠. 그렇죠. 그럼 이런 상태에서 예를 들어서 그래도 SK가 2년 3년 전처럼 우승을 하고 그럴 수 있느냐? 저는 쉽지 않다고 봐요. 상대가 되게 많이 강해졌어요. 맞아요. 일단 KCC를 넘어야 되고요. 그렇죠. KT도 있고요. 전 DB도 있고요. LG도 있어요. 어느 한 팀 하나 현대모비스도 있고요. 사실 SK가 현대모비스한테 좀 약한데 지금 현농 왔단 말이죠. 그럼 어느 한 팀 하나 지금 만만한 팀이 없어요. 지금 체제로 가면. 그렇죠. 그러니까 문제는 지금 이제 좀 기로에 서 있다 SK가. 그 원이 고는 맞는데 이 원이 고의 비중을 예를 들어서 작년에는 어쩔 수 없는 특수한 상황 때문에 한 80%를 사용을 했다면 올 시즌에는 그러면 이제 원래 정상적으로 가면 60에서 55인데 그 나머지 지분을 김선영이 가지고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거기에 나머지 최부경도 있고 뭐 안영도 이렇게 있는데 이 지분을 어떻게 분산을 시킬 것인가 그리고 그걸 원희가 잘 따라줘서 전력의 극대화를 만들 것인가 저는 이 부분이 제일 큰 문제 같아요 지금 SK가 원희에 지금 지난 시즌 완전 집중돼 있었잖아요. 상대 수비 자체가 아예 다른 쪽으로 분산시킬 수 있는 이유가 없었잖아요. 물론 오재현 선수가 있긴 했지만 지난 시즌처럼 만약에 모든 수비수들의 시선이 원희에게 쏠린다면 올해도 어렵죠. 근데 이번에는 솔직히 긍정적인 부분이 많을 것 같아요. 일단 김선영이랑 오세근이 시즌 준비를 온전히 했다라는 것만으로도 저는 기대감이 분명히 높아지는 거고 그리고 안영준도 지난 시즌에는 군 입대, 군 제대 시즌이었잖아요. 그때랑 지금은 분명히 비교할 수 없고 애플 로유도 분명히 여기 오재현이 있고 근데 여기서 만약에 그 국내 선수들이 제 역할을 이제 지난 시즌은 못 해줬지만 올 시즌에 해줄 수 있다면 원희에 대한 수비 시선이 다 분산이 된다? 원희는 그걸 뚫고 갈 수 있는 힘이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저는 김선영만 돌아오면 사실 그 시스템으로도 우승 도전은 할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지지난 시즌인가 SK 3승 2패 앞서다가 역전 준우승으로 다 끝났을 때 그때도 보면 사실은 뭐 최준용이 로스트에 있긴 했습니다만 사실 후반기에는 거의 뭐 뛰지를 못했고 그러니까 김선영과 원희의 위력을 극대화하면서 시스템이 안정적일 때 SK가 어느 정도의 팀인지는 증명이 됐다고 보는데 네. 근데 지금 얘기를 듣다 보니까 상대가 좀 레벨이 좀 많이 달라졌네요. 그렇죠. 이게 좀 약간 올라온 느낌이에요. 그래서 쉽지가 않다라는 거예요, 저도. 그러니까 이제, 예를 들어서, 원희가 지금 원희 수비를 할 수 있는 팀이 처음 봤을 때, 오노아쿠가 잡아먹을 수 있어요, 원희를. 그렇죠. 근데 그 원희고를 만약에 하게 되면, 제가 볼 때 SK가 그 DB를 넘어서기가 쉽지가 않아요. 이 시스템대로 가면. 그리고 KCC는 버튼이 있는데, 타일러 데이비스가 만약에 좀 정상적으로 올라온다 그러면 원희에 킥 나왔었잖아요. 그렇죠. 그 LG 마레이는 항상 버겁고 그러니까 그런 팀들을 만났을 때 지금 같은 구조로 가면 정규리그에서는 뭐 왔다 갔다 할 수 있는데 플레이오프에서 원희만 믿고 가기는 야 이거는 너무 좀 리스크가 있다. 그 DB는 사실은 DB가 굉장히 뭐랄까 SK를 하고 이렇게 했을 때 SK가 이기가 쉽지가 않아요. 지금 구조만 놓고 보면 오너쿠가 꼬라지를 부리지 않는 한. 그렇죠. 네. 근데 그게 최대 변수예요. 원희 중심의 게임이랑 결국 2점 싸움이라는 저는 생각이 들어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근데 말씀하신 대로 지금 DB 같은 팀 뭐 높이가 워낙 좋고 페인트존을 패킹하면서 그냥 탁 산을 딱 쌓을 수 있는 팀들이 있다 보니까 저는 SK가 약간의 시스템 변화 있잖아요. 그렇게 할 것 같아요. 전철 감독이. 그렇죠. 예. 근데 그게 사실 원희의 어떤 고집감 안 물리면 그게 감독이 이제 조절하기도 쉽지가 않거든요. 왜냐면 그렇죠. 원희는 입증된 선수이기 때문에. 근데 되게 재밌을 것 같아요. 예를 들어 원희가 예전만큼 잘해도 재밌을 것 같지만 네. 만약에 진짜 막힌다. 예상대로 만약에 예를 들어서 고전하고 막힌다 이러면 원희가 처음으로 고전하는 시즌이 될 거잖아요. 네. 그러면 더 재밌을 것 같아요, 뭔가. 자,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 하면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